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드디어 주식 박앤세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매수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겐 이전보다 좋은 매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저렴할 것 같고 내일보단 모레가 더 저렴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점점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일지는 시간이 흐르기 전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2020년 하락장은 운이 좋게도 자산 퀀텀 점프의 기회로 잘 활용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2022년 약세장은 아쉽게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년 만에 찾아오고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는 후회 없이 잘 보내고 싶습니다.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짓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렀을 때 찝찝하게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 생각과 계획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생각일 테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5년 4월 9일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소식에 나스닥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2%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펼쳐진 것이죠.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같이 덩치가 상당히 큰 빅테크 종목의 주가도 단 하루 만에 15% 이상 상승했고 상승장에서 거북이처럼 움직이던 SCHD의 주가도 6.37%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의 세배 레버리지 ETF인 TQQQ는 35.24%,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은 무려 54.79%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등이 발생하자마자 바닥 찍고 반등이라는 기대감 섞인 뉴스 기사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하려는 조급한 움직임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사상 첫 번째로 큰 상승이 발생했던 시기는 200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 5132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10개월에 걸쳐 2288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55%나 하락한 것이었죠.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자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겁니다. 24년 전 그 당시 뉴스 기사를 살펴보죠. 엄청난 반등이 이루어지고 열흘 정도가 지난 2001년 1월 15일 미국 증시 낙관론 고개를 들다 주가 바닥쳤다는 분석재기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정말 이때가 바닥이었을까요? 화면 속 차트를 보면 2001년 1월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있었지만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첫 번째로 큰 일일 상승이 발생했을 때 반등을 예고하는 듯한 희망적인 뉴스 기사가 쏟아졌지만 결국 진짜 반등은 그로부터 1년 9개월 뒤인 2002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추세 전환을 확신하며 인생 역전을 위해 모든 현금을 한 번에 투입했다면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닐진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가의 바닥과 추세 전환 시점을 예측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운이 따라준다면 자산 퀀텀 점프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운이 없을 땐 손실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을 과감히 접고 평생에 걸쳐 자산과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낮은 대박보단 실현 가능성 높은 중박을 꿈꾸며 투자하고 있는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중박이 대박이 되는 순간도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 중입니다. 정보력이 부족한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제가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제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자산 퀀텀 점프의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락 후 단기간에 반등하는 장세가 펼쳐진다면 저는 이번 기회를 미련 없이 흘려보낼 생각입니다. 추세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엄청난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제 능력으로는 좋은 시점에 의미 있는 수준의 수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에 더 완벽한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겁니다.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덤벼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락과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는 지겨운 장세로 접어든다면 길고 지겨운 시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제 자산과 현금 흐름을 한 단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저 역시 마음으론 단기 조정 후 다시 시원한 상승장이 펼쳐지길 바라지만 저는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한 계획도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드린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 간단히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S&P 500의 2023년 수익률은 플러스 24%, 2024년은 플러스 23%였습니다. 이처럼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상승한 과거 사례는 총 4번 뿐이었는데 그중 3번은 2년 급상승 이후 2년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2년 급상승 이후 3년이나 추가 상승을 이어가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이후 3년에 걸쳐 거품이 빠지며 뒤늦게 상승 흐름에 올라탄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사상 첫 번째로 큰 상승이 있었음에도 1년 9개월이나 주가가 추가로 빠졌던 그 시기,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2023년과 2024년도 연속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의 골이 생각보다 깊을 수 있고 회복의 기간도 우리의 바람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올해 단기 조정 후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다음 조정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함께 떠올리며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던 시기는 크게 2번, 2020년과 2022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저는 운이 좋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던 2020년에 주식 투자로 제 자산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 2022년 하락장은 좋은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 기회를 좋은 기억으로 연결지었으면 합니다. 2번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당시 공포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V자 반등을 예상하는 의견은 극소수였습니다. 팬데믹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L자형 침체를 예상했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V자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2번 바닥을 찍는 더블딥을 예상하며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대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현금을 쥐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전고점 돌파 후 막차라도 타겠다는 마음으로 뒤늦게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저는 바닥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매수 후 주가가 빠지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제 계좌는 늘 파란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과정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추세가 바뀌게 되면서 결국 제 자산은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과정이 무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2022년 약세장은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하락장이었습니다. 10개월에 걸쳐 천천히 하락이 진행되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 아주 서서히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박앤세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량을 늘려가기 정말 좋은 시기였음에도 그 좋았던 매수 기회를 제대로 살린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두려움 없이 기회를 잡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2년 하락장에선 생각보다 많은 수량을 모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10개월이나 주어졌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락 초반엔 하락은 곧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기 전 현금이 모두 바닥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2번째 이유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10개월가량 긴 하락이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가짜 반등이 있었고 이 가짜 반등에 몇 번 속게 되자 결국 무기력하게 매수를 멈추게 된 것이죠. 저 역시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뒤로 갈수록 하락 초반보단
확실히 매수 속도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지금 매수해봐야 더 떨어질 건데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많은 수량을 모으지 못한 것이죠. 진짜 반등이 시작됐을 때에도 가짜 반등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뒤로 미룬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2022년 하락장을 자산 퀀텀 점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한 이후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작성해 두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짧게 끝나는 하락이라면 굳이 무리하지 않고 과감히 흘려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기회를 잡기 위한 계획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2025년엔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2024년 말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증시가 2년 연속으로 급상승한 상황에서 언제 조정이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모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현금을 조금씩 쌓아두거나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선택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주가가 흘러내려도 매달 꾸준히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하락장이 찾아와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증시는 쉬어갈 핑계를 계속해서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일 땐 타이밍을 잡는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하락이 깊어질수록 공격적인 투자 비중도 조금씩 함께 높여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슈드의 주가 방어력이 2022년만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2022년엔 S&P 500에 비해 슈드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게 되면서 슈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당시 슈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선 슈드의 높은 방어력이 수량을 늘려가는 데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시가 배당률도 2.8% 정도로 평소 보여주던 모습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죠. 많은 투자자들이 슈드를 가장 찬양했던 그 시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슈드 수량을 늘려가기엔 좋지 않은 시기였던 겁니다. 실제로 2022년 하락장이 끝나자 하락폭이 컸던 S&P 500은 크게 반등했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던 슈드는 상승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슈드의 주가가 좋지 않은 방어력을 보이며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슈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슈드의 배당 수익률은 4%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슈드의 방어력이 취약해진 지금이 높은 방어력을 보여줬던 2022년보다 매수하기에 더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 2.8%가 4%가 되려면 매년 배당 성장이 10%씩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4%를 넘어선 현 시점에 매수하는 건 시간을 버는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이 순간이 분명 그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현재 매달 제 계좌로 입금되는 배당연금은 대략 70만원 수준입니다. 매달 입금되는 월 배당금은 모두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올해는 환해지 상품 위주로 모아가려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노리기보단 혹시 모를 환손실을 막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면 주가 하락에 환손실까지 떠안게 되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환 리스크라도 조금 줄여보려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 중 솔미당 H를 중심으로 수량을 늘려가려 합니다. 지금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이전처럼 환노출 상품 여러 개로 바꾸어서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아껴 쓰고 남은 금액은 모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며 월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겁니다. 우선 기존과 동일하게 월말 배당 상품인 터미당 2호와 코미당 커버드콜 위주로 모아가려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점점 커진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배당연금 투자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건 하락장의 두려움이 아닌 상승장의 포모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배당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그리 안정적인 투자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주가 상승의 시기마다 매번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배당 투자 중독 포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와 성장성이 강한 종목을 일부 함께 보유하는 전략으로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흔들림 없이 배당연금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ETF와 성장주 몇몇 종목을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한 전략일 뿐이니 각자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승장이 펼쳐질 땐 레버리지 ETF를 언급해도 비난이나 비판의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다 함께 위축되어 있을 때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면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다수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방향으로 소신껏 움직였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그 생각이 언제나 정답이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 담긴 SOXL과 TQQQ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낮아졌습니다. SOX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꾸준히 수량을 늘려 20%까지 비중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투자해보면 레버리지 ETF를 20%만 보유해도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거나 은퇴 시기가 조금씩 가까워진다면 그땐 변동성이 큰 종목의 비중을 20%에서 15% 그리고 10% 미만으로 점차 줄여 변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가 변동성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 성향입니다. 계좌 잔고가 많이 늘어도 많이 줄어도 그냥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편인데도 레버리지 ETF 비중이 30%를 넘어섰을 땐 계좌 잔고의 변화가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최선인 투자법이 나에겐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 ISA 계좌는 배당 ETF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조금 넘게 담겨 있는데 3년 약정 기간이 지나서 조만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6천만 원 중 5천만 원 정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 ETF 위주로 재매수하고 1천만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혹시 모를 추가 하락을 대비하려 합니다. 하락 및 횡보가 생각보다 더 길어지면 보유하고 있던 개별 성장주 일부를 매도해서 추가로 현금을 확보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계좌에 구분지어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었던 2023년과 2024년엔 거의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새롭게 개설한 2025년 계좌에 열심히 모아가 보려 합니다. 하락 또는 횡보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2022년 하락장에선 가짜 반등에 속아 바닥을 지나기 한참 전에 현금을 모두 소진해버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것과 현금을 조금이라도 보유한 상태에서 하락을 맞이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3주 전인 3월 20일
고점 대비 주가가 70%나 빠진 SOXL을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기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름 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 증시가 큰 타격을 받으며 나름 저점이란 생각으로 추가 매수한 금액조차 단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할로 모아갈 생각으로 총 투자금의 일부인 100만 원만 투입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매수한 수량은 큰 하락을 맞이하며 단숨에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기록했었지만 며칠 전 10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마이너스 26%로 손실률을 줄인 상태입니다. 지난달엔 100만 원으로 SOXL 35주밖에 매수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달엔 똑같은 100만 원으로 78주를 매수했습니다. 불과 9개월 전인 2024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10주밖에 매수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입니다. 하락 및 횡보 구간에서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야만 기분 좋은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타게 반등하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않게 찾아온 박앤세일 기간을 조금이라도 즐길 것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박앤세일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분명 그리울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립 시기와 적립 금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매수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조금 반등이 있는 것 같으면 서둘러 매수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 계획했던 것보다 큰 금액을 조기에 모두 투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예외 없이 매달 20일을 전후로 매수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땐 안정적인 배당 ETF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를 동시에 모아가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면 공격적인 투자를 멈출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는 확신이 들지라도 흥분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 분할로 투입하려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회복된다면 무리하지 않고 현금 투입을 멈출 겁니다. 남은 현금은 배당 ETF 매수에 활용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대표 종목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고 한때 투자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민주로 거듭나던 에코프로도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했습니다. 안전한 종목이라는 건 그저 투자자의 믿음일 뿐 그런 종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험한 종목, 안전한 종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종목이든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위험하고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안전하다고 믿는 편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며 떠나가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 땐 불안함을 느끼며 위축되기보단 투입할 현금을 열심히 모아나가는데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러우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듯이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를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제가 열심히 예측하는 건 그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업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의 공부도 하고 있고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미루어왔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영상도 제작하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줄어든 계좌 잔고를 보며 속상해하거나 걱정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자연스레 해결될 겁니다.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 그 모든 과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현금을 아끼고 모아서 그동안 비싸서 매수를 망설였던 종목들을 기분 좋게 매수하며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냉기가 열기로 바뀌는 기분 좋은 날이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